중국의 근대는 보통 1911년 숭원이 중심이 됐던 신해 혁명부터를 중국의 근대로 잡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부득이 중간을 자르고 다시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주사변인데,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 없이 시작하는 전쟁, 이것이 사변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이것도 사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된 거냐?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이게 한반도고 일본이죠. 이 지역이 만주 지역이 됩니다. 이 만주 지역은 청나라가 시작된 신성한 지역으로 농사가 금지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만주족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죠. 그래서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던 지역이었는데, 일본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 만주에 일본인과 조선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을 이주시키기 때문에 식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을식, 그러한 땅을 식민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변이 일어나는 것은 31년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이 이주에 간 조선 사람과 조선인과 중국 사람 사이에 논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는 것이 했습니다. 바로 2달 뒤에 일본은 이 당시에 있던 일본 군대를 관동군이라고 합니다. 관동군. 그 관동군이 남만주 철도를 폭파한 뒤에 이것은 중국군의 소행이다 라고 몰아가면서 전면적으로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봉천을 함락한 관동군, 기차를 타고 온 관동군이 만세를 부리는 사진이죠. 이 봉천은 밭들봉 하늘천입니다. 하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만주족은 이 봉천, 지금의 심양인데, 심양을 자기들의 성스러운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봉천이 되는 것인데, 이때 조선 사람들도 많이 건너왔는데, 그 조선 사람들 중에는 개장수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만주로 건너가서 악착같이 생계를 이어가던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의 고단하고 억척스러운 삶을 표현할 때 봉천개장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조선에서도 개고기를 먹었고 만주에서도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개장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나라가, 일본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범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도대체 뭘 했느냐? 자, 이게 시국도입니다. 시는 시대란 뜻입니다. 시대. 국은 국면이에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국이란 세상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그래서 시국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곰이죠. 곰은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자가 있는데, 사자. 이것은 영국을 상징하고, 오른쪽에 지금 독수리가 날아들고 있죠.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입니다. 미국은 1778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늦었지만 제국주의 대열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개구리인데 이 섬이 하이난 섬입니다. 우리가 한자어로는 해남이라고 읽는데 해남섬과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가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반도 국가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인도 차이나, 한자로 하면 차이나의 한자 표기는 진화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도 진화 반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을 차지한 것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깃발을 꽂고 있는 독일이 있고, 그 다음 이쪽에는 지금 이게 해의 모습이죠. 일본은 해일자의 근본 본자를 씁니다. 일본은 해일의 근본 본자를 쓰는데 자기들의 조상이 해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이름이 일본이 되는 거죠. 지금 해가 있고 햇살이 사방으로 지금 뻗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청일 전쟁 때 그 중국이 패배하죠. 그거에 대한 배상 중 하나로 대만을 식민지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식민지는 대만이에요. 대만. 그래갖고 이 빛이 사방으로 지금 햇빛이 사방으로 뻗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호시탐탐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사방을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필리핀을 먹을까? 만주를 먹을까? 대만은 이미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데는 뭐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해와 햇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소위 열강들이 중국을 차지하느라 정신없는 상황에서 별로 사람도 별로 없고 물자도 별로 없다고 믿었던 이 지역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신해 혁명 때 청나라가 멸망하죠.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입니다. 한자어 발음은 부의인데 중국 발음은 푸입니다. 이 푸이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데 3살이 되기 전에 황제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북경의 자금성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신해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황제에서 쫓겨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죠. 뭐라고? 만주국으로. 그래갖고 푸이를 데려다가 만주국 황제로 만듭니다. 즉, 이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이에요. 괴뢰. 밑에서 설명했지만 괴나 뢰는 꼭두각시란 뜻입니다. 꼭두각시가 뭐예요? 인형, 푸펫. 그래갖고 이 만주국은 이 지역의 관동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했던 겁니다. 그때 황제 푸이예요. 이 사진은 지금 부의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을 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변이란 말과 괴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이라고 하죠. 선전포고 없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쪽 군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인민군이라고 부릅니다. 인민군. 지금 중국의 나라 이름이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민은 아무것도 없는 학식과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이에요. 그래서 통틀어 얘기할 때 인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민을 위한 군대다. 그리고 봉건제도의 사슬을 끊고 인민을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인민해방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보통 인민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6.25 전쟁 때도 북쪽의 군대를 인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었죠. 남쪽은 뭐라고 불렀죠? 남쪽 군대는 국토를 방위하는 군대, 그래서 국방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쪽을 부를 때는 그 군대를 소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다. 꼭두각시다. 그래서 괴뢰군이라고 불렀고, 남쪽에서는 북쪽의 군대를 괴뢰군이라고 불렀고, 그 뒤에 한참 동안 북쪽 정권을 북쪽에 있는 괴뢰다, 그래서 북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북한이라고 부르죠. 북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북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나라 이름에 조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조선, 그 다음 이성계에 조선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을 북한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북쪽도 남쪽을 부를 때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조선 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래쪽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서로 이런 칭호를 쓰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북계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일제시대나 아니면 6.25 전쟁 전후한 이 시대의 소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소설을 배우려면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서로 인정한다면 남쪽은 북쪽을 조선, 북쪽은 남쪽을 대한민국, 이렇게 한국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설에 보면 인공기란 말이 매우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인민공화국기다, 깃발이다, 그래서 인민공화국기를 줄여서 인공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민공화국 국기란 뜻이죠.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은 북쪽을 괴뢰국이라고 부르지만 북쪽은 남쪽을 뭐라고 부르냐? 미제국주의의 주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달릴 주자예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 달리기에서 달리는 사람을 주자라고 얘기하죠. 주자. 구는 글귀란 뜻의 개사슴 녹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개구자입니다. 그래서 흰 개를 뭐라고 하죠? 백구라고 합니다. 백구. 그러면 달리는 개라는 게 뭐냐? 사냥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주인이. 물어와, 뭐라 하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냥개, 즉 앞잡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만보산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조선일보에서 그 호외로 조선일보 호외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몇 호 몇 호 이런 게 있는데 그 몇 호 매일마다 한 호씩 나가는데 그 중간에 급하게 나오는 것이 호외입니다. 바깥이라는 뜻을 쓰죠. 호외. 장춘에 파견돼 있던 기자 김이삼이 현장 확인 없이 중국인 폭도들이 한인을 무차별 살해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니까 한반도에서는 화교에 대한 구타와 학살, 강간과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화교들이 급감하게 되는데 실제 뭐냐?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보를 왜 냈느냐? 일제가 공작을 한 거죠. 조선과 일본 사이의 감정을 악화시켜서 그 트집을 잡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보 때문에 오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의 성씨 오자입니다. 오씨라고 할 때. 근데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글을 오자입니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게 과오, 잘못이라는 뜻이죠. 오해, 잘못 이해하는 것. 오보를 해서 혐중이 일어나는 거죠. 혐은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중국 사람을, 중국을. 이것이 혐중입니다. 요즘도 보도에 혐중 시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일제의 공작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 보도했던 기자는 사과문과 함께 정정 기사를 보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머물고 있던 여관에서 피살됩니다. 아마 이것은 일제가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까봐 일제가 그 피살을 한 게 아닌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닐까라고 의심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문학에서도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문학에서는 김동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배따라기라든가 감자, 광화사, 광염소나타 뭐 이런 소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김동인의 소설 중에 붉은 산이 있습니다. 붉은 산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산을 뭐라고 하죠? 민둥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패다가 난방을 하고 온도를 덮이고 밥을 짓고 이러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둥산을 붉은 산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건데 이것은 만보산 사건의 배경입니다. 늘 민폐를 끼치고 돌아다니던 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코인데 아무도 이코라고 부르지 않고 삭이라고 불렀어요. 이 삭은 고양이보다는 훨씬 크고 쪽제비보다도 훨씬 큽니다.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다음에 가장 막강한 육식동물이에요. 이 삭은 매우 재빠르고 민첩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키우는 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축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미워하던 동물이 삭입니다. 근데 이 삭이
송영감이 중국인 지주한테 맞아 죽는 사건이 생기니까 그 중국인 지주한테 대들다가 역시 두들겨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눈을 감기 전에 붉은 산이 보고 싶다. 이 붉은 산은 조국에 대한 향수, 조국의 애국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활하다는 것은 둘 다 왼쪽에 개사슴록변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리를 여우를 의미합니다. 여우, 교활하다는 거죠. 파렴치하다. 염치라는 건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깨질 파자예요. 그래서 아예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것이 파렴치한 겁니다. 그런 인간조차도 죽음을 앞두고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더라. 그것이 주제인데, 애국심이 주제인데 그 바로 사건의 배경은 바로 만보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붉은 산을 쓴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거죠. 결국은 조선일보의 오보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동희는 해방 이후에 친일 작가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김동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김동희는 1939년에 일본의 침략 전쟁을 성스러운 전쟁이다. 그래갖고 종군 작가로 활동하고 내선일체, 내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가리키는 겁니다. 섬인데 무슨 내지예요. 하지만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내지 그리고 조선에서 내선일체, 조선 사람들을 전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조상이 같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내선일체입니다.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이 일제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결국 언론이라든가 문학이 그 권력자와 결탁해서 사실을 왜곡한 사건인데 해방 후에 남쪽에서도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했어야죠.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남쪽에서는 항일 독립군 출신이 3분의 1, 친일파가 3분의 2 사회 지도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군대든 3분의 1은 항일 독립군 출신이지만 3분의 2는 친일파 출신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일 독립군들이 점점 밀려나서 나중에는 친일파 천지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어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친일파는 반공을 내세우면서 절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상당수가 우리 사회의 저명 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뿌리는 우리 사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칼 마르크스의 이론은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시민사회로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때 이 시민은 자본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부르주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사회는 더욱더 빈곤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칼 마르크스의 이론인데, 문제는 이러한 이론이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이 자본가이고 이들은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죠. 즉 산업사회가 되는 겁니다. 대량 생산.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에는 이렇게 부자들은 많았지만, 지주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라든가 노동자 계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의 이론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근대화의 과정은 여러 경로가 있다라는 것이 요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 견해입니다. 어쨌든 이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최초로 현실로 옮긴 것이 1917년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이죠. 그래서 이 레닌은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레닌은 전 세계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세웠던 게 뭐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였습니다. 민족? 아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계급밖에 없다는 거죠. 지배자냐 피지배자냐. 자본가냐 노동자냐 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농민도 포함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의 문장이에요. 국기가 아니라 문장. 러시아를 상징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사인 그런 건데 문장 요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프로레타리 프셰흐 스트란 사이에 나이트셰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러시아 문자인데 이 러시아 문자 지금의 발칸 쪽이라든가 동유럽 우리가 동구라고 얘기하는 루마니아를 제외한 그 나라들은 이런 문자를 씁니다. 이건 뭐냐?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사였던 키릴 형제가 그 당시에 이 발칸 이쪽에는 러시아 쪽은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를 변형시켜 가지고 그 나라의 의문 체계에 맞게 몇 가지 문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추가한 문자인데 이거는 P예요. 요건 R이고 O 이건 L 발음입니다. P는 키릴 문자에서는 R 발음이죠. N을 좌우 대칭시켜 놓은 것 같은 거 이것은 E 발음입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푸셰어는 모든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스트라는 나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여 사이디나이트시에 단결하라는 뜻이래요. 요 글자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러시아 문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를 얘기하는 망치고 이쪽은 농민을 의미하는 낫이죠. 이것이 소비에트의 문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로 나뉘어졌지만 그래서 이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이 동유럽 쪽으로 갑니다. 자, 동구는 동구라파를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구라파. 그런데 이 동유럽에 있던 나라들은 소련의 연방 국가가 되거나
소련의 연방국가, 즉 소련 그 안에 있는 나라예요. 연방이라고 할 때 방은 나라방자입니다. 나라방. 그래서 친구가 되는 나라가 뭐죠? 우방이죠, 우방. 그 다음에 뭐 열방교회가 있던데 10개가 되는 나라란 뜻이죠. 즉 모든 나라에란 뜻이죠. 선교를 하겠다. 그것이 열방교회죠. 그래서 나라끼리 연합하는 것이 연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연방국가죠. 유나이티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소련의 위성국으로 됩니다. 연방은 아니지만 소련을 지지하는, 소련에 속한, 소련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 인공위성처럼 주변을 빙빙 도는 나라란 뜻입니다. 위성국. 그리고 이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 중국의 모택동이죠. 그리고 그 이론에 따르면서 쿠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스트로와 칠레 의사 출신인 체 게바라, 이들이 쿠바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 공산혁명이 시도가 되는데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산주의 체제가 된 나라는 몇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변에 있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갖고 레닌의 뒤를 이은 게 스탈린인데 스탈린은 철저한 숙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소비에트 유니온, 한자로 쓰면 소련이 되는 거죠. 련은 연방이란 뜻이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도 확실한 사회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사회주의 다음이 자본주의 다음이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넘어간다고 얘기했죠. 여기 이론에는. 그러니까 소련이라도 우선 튼튼한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국 사회주의가 됐습니다. 사회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레닌은 전 세계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 왜? 고립돼서 공격을 당하니까. 그랬지만 스탈린은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일국 사회주의. 이 부분은 고등학교 역사나 사회, 정치, 경제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중학생한테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공부를 잘하려면 상식이 풍부해야 된다 그랬죠. 상식. 그래서 기억은 못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를 내세웠는데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라는 게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게 국가주의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이게 국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좌파냐 우파냐 할 때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좌파이긴 하지만 이태리의 무솔리니나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 일본의 군국주의처럼 똑같은 파시즘인 거죠. 파시즘. 무자비한 숙청과 암살 이런 것들을 동원합니다. 테러.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를 지키려면 탱크와 비행기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쟁 무기를. 그래서 중공업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기아 상태, 영양실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료들이 귀족으로 변합니다. 귀족. 이게 무슨 혁명입니까? 이런 건 혁명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소련의 경우에도 사회주의를 내세웠지만 또 다른 왕조 국가라는 거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게 왜 문제냐? 자, 지금 이게 19세기의 판화인데 인더스트리얼 워커스라고 하는 그 잡지, 기관지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인쇄된 것인데 제일 위에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돈이 가장 위에 있고 돈이.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왕이 있고 수상과 장관, 관료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정부예요. 그래서 we control you. 우리는 we rule you. rule, 법, 통치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너희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죠? 종교입니다. 종교로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 경찰과 군대로 우리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며 이것은 모여서 파티를 하는 장면이죠. 뭐라고 써있냐면 We eat for you. 우리가 대신 먹어줄게. 그런 뜻이죠. 우리 대신 좋은 음식을 먹고 제일 밑에 떠받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노동자와 농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를 위해 일하고 We work for all. 모두를 위해서 일하고 모두를 먹여 살린다. We feed all. 모두를 먹여 살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인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러시아 혁명에서 성공하고서 여전히 그 짓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본가 대신에 공산당 간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 영화 봤습니까? V4 벤데타. 이 이탈리아 벤데타라는 게 뭐냐면 이태리 그 시칠리아 이런 쪽에서는 그 누군가 맞아 죽거나 그 불이익을 당하면 심한 대접을 받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답니다. 복수를. 그게 벤데타래요. 그래서 벤데타를 위하여 빅토리, 승리란 뜻이죠. 그래서 기존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뜻으로 이 가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V4 벤데타의 의미를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도저히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985년에
고르바초프는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이쪽에 위성국가였던 나라들이, 동구의 위성국가들이 그 지배하던 체코라든가 폴란드, 그걸 지배하던 친소련 정부가 붕괴해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파고들어가는 게 바로 자본주의 정권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들이 연방을 베를루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은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결국은 1991년에 소련은 해체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을 탈퇴하고 그래서 원래의 러시아만 남게 돼요. 이때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나라도 다 해체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따로 살림을 차려요. 그래서 다시 지금은 나라 이름이 러시아가 되었다.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 이 네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계속 이 강대국의 영향력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과 미국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은 이해하겠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를 이때가 아니라 19세기에는 러시아를 한자로 뭐라고 썼느냐? 아라사라고 썼습니다.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를 당하고 고종이 도망간 곳이 어디죠? 바로 그 당시에 덕수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쳤습니다. 러시아를 뭐라고 한다고요? 한자로 아라사.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파천, 왕이 도망가는 건 파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관파천. 역사를 할 때 아관파천, 러시아는가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무조건 외우면 안 됩니다. 기억을 되살릴 때 어떤 고리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아라사. 그래서 아관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낱말의 뜻, 개념과 연관시켜야지만 기억이 정확하고 오래가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더 풍부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이 레닌은 산업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없이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17년이죠. 1927년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왜? 국민당이 군벌들과 결합해서 세력이 막강했지만 그중에 이 중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지식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는데 근데 세력을 모았죠. 앞에서 1923년에 국민당과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합치기로 합니다. 국민당으로. 하지만 국민당에서 내부 숙청을 하면서 이들이 당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쳐요. 그래갖고 자기들의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이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국민당에서 이들을 몰살시키려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1931년에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차지하고 여기다 만주국을 세웠죠. 앞에서 얘기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황제로 괴뢰 정권을 만듭니다. 만주국. 그런데도 이 국민당에서는 나중에 지도자가 된 게 장개석입니다. 이 국민당에서는 공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씨를 말리려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1934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으로 쳐들어와요.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 가지고 이 공산당들이 산지로 국민당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갑니다. 이 공산당의 군대가 홍군인데 약 2년에 걸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2,500km를 걸어서 이동해요. 국민당에서는 계속 쫓아오면서 공격하고 중간에는 중일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택동이 이 홍군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은 레닌의 주장을 바꿔요.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산업 노동자 없이 혁명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모택동은 혁명의 주체는 빈농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빈농도 될 수 있다. 빈농이라는 것은 자 위에 나눌 분자죠. 밑에 조개패입니다. 밑에는 돈이죠. 돈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가난할 빈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거라고는 불알투족밖에 없는 자기 땅이 없는 농사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소작인이라고 하죠. 소작인.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자기 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토지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홍군을 적극 지지하죠. 그래서 이 홍군은 모택동은 농촌을 거점으로 근거가 되는 지점이란 뜻입니다. 거점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제하는데 이 지역이 국민당의 손길이 정부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방구로 만듭니다. 해방하는 구역이란 뜻이에요. 해방된 구역. 이것은 동학농민전쟁 때 1차전에서 동학군이 광군에게 승리하죠.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는 집강소라는 걸 만듭니다. 이 집강소도 알아야 돼요. 집강소란 뭐냐? 그전에는 고을사또가 지 멋대로 결정을 했는데 반드시 집강소와 협의하도록 집강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학농민전쟁 때 호남이 바로 해방구였던 거죠. 그래서 모택동은 농촌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를 포위해서 도시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노동자 없이 빈농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전과 홍군의 대장정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노구교 사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중국 군대가 보초를 섰고 있고 여기가 지금 다리입니다. 이 건너편에 누가 있느냐? 일본 군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 노구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가 베이징인데 베이징 외곽 요 지점에 노구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이쪽은 뭐였죠? 만주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중국군, 저쪽은 일본군, 관동군이에요. 근데 이제 점호를 하는데 관동군에서 점호를 하는데 사병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중국군이 납치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그 병사는 화장실 갔었는지 하여간 돌아왔대요. 하여간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를. 그래서 핑계를 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리가 바로 노구교인데 그 사건으로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 관동군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거침없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남경, 중국 발음으로는 난징이죠. 여기서는 저항이 거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군대는 이 난징을 점령한 다음에 대학살을 일으켜요. 자기들한테 저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학살이 끝난 다음에 그 사진을 찍는 외신 기자이고, 지금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그 계단이거든요. 다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인데 무차별 사격을 해가지고 다리에서 그냥 다 쓰러지고 굴러 떨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조그만 발을 보세요. 애기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진은 일본군 장교들이 누가 먼저 100명의 머리를 자르느냐. 왜 일본 사무라이들은 무릎 꿇어놓고서 목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빨리 100명을 처단하는지 그 경쟁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린 사람들의 목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서 일본도를 짓고서 지금 기념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사진은 앞에 대검으로 아기를 꿰어서 죽이는 장면이죠. 그런데도 일본의 우익들은 이것은 가짜 사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 일본의 학생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과 언론, 매우 사회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거죠.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바로 적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잖아요. 일본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2차 국공합작을 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을 중단하고 일본부터 물리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일전쟁 때 일본이 중국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필리핀, 베트남, 태국, 버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다 공격해 들어갔어요. 지금 이 지역은 아직 국민당과 공산당이 아직 저항하고 있는 지역이겠죠. 저항이 완강하니까 빼돌려 가지고 다른 데를 먼저 침공해서 인도로 넘어가서 어, 점령지를 확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콰이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넘어가기 위해서 기차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리를 놓는데 매우 험한 지형이래요. 거기에 영국군 포로 이런 사람들 동원해갖고 뭐 지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게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이게 지금 일본의 점령지예요. 일본의 점령지. 타이완, 대만은 아주 옛날부터 점령지였고, 그리고 해안가에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안가들도 점령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내세운 게 뭐냐?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동은 동쪽, 안은 아시아예요. 자, 동아시아. 줄여서 동아라고 하죠. 동아. 이 아시아를 한자로 쓰면 아세아라고 씁니다. 그래서 동아세아에서 동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태 무슨 회의 이런 거 있어요. 아태가 뭐죠? 아시아와 태평양 회의입니다. 아태. 그런데 일본이 내세운 건 뭐냐? 미영 귀축이 미국과 영국의 귀신과 짐승이 동양 사회를 빨아먹고 있으니 빨대를 들어서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까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동아시아가 함께 번영을 이루자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때 난징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난징에서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조선에선 한반도에서는 어땠느냐? 일제가 전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갖고 이때부터 민족을 말살하죠. 그래서 이때 창씨개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 없고 법적인 호적을 뗀다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내선일체다. 내지와 조선은 같은 조상이다. 대접은 다르죠. 그러면서 조선 사람 중에서 징병, 군인으로 끌고 가고 젊은이들을 전부 군대로 끌고 가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로 끌고 갑니다. 용은 일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 시간에 조용조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역입니다. 군역 같은 거. 또는 도로공사 이런 걸 시키죠. 노역이라고 합니다. 용은 일을 시킨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대동아 공영을 하자라고 해놓고서 실제로 싱가포르 작은 도시에서만 5만 명을 죽이고 필리핀에서도 11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함께 번영하자라고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전쟁 이름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동아, 동아시아를 크게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번영을 누리자. 그래서 대동아, 동아시아를 확대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일본에서는 여기에서 많은 자원을 뺏어다 쓰지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쳐야겠다라고 하는 석유가 부족하니까 미국을 쳐야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41년에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진주만이 어디 있어요? 네,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하와이가 섬이 5개인가 그렇죠.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안으로 깊게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이라고 하죠. 여기를 공습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무력화시키면 바로 그 다음엔 미국 본토로 들어가니까. 결국 이 진주만 공습 이후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군대와 홍군과 국민당 군대가 싸우고 있었어요. 미국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특히나 더 이 국민당한테 지원을 합니다.
무기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런데 국민당은 부정부패. 그래서 미군 무기가 그 다음날 공산당한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거죠. 홍군에게. 그러니 패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949년에 장개석은 중국의 보물들을 챙겨가지고 대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만에 총통이 되는데 총통이 뭐죠? 죽을 때까지 지도자가 되는 게 총통입니다. 총통. 한 번 되면 계속 가요. 이게 총통입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거죠. 이 수는 큰 나무 수자입니다. 큰 나무 수. 목이라고 하면 모든 나무를 가리키지만 수라고 하면 큰 나무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수, 작은 나무가 있습니까? 다 큰 나무죠. 그 다음에 기념식수를 한다라고 할 때도 큰 나무를 심습니다. 수는 큰 나무예요. 그래서 큰 나무를 세우듯이 우뚝 세웠다라고 해서 수립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것은 중국의 국기죠. 오성기. 오성기. 그래서 이 오성기는 가운데가 이게 공산당이래요. 그리고 요 네 개의 작은 별은 중국의 노동자, 농민, 소자산 계급, 그리고 민족 자산 계급, 이 넷이라고 합니다. 붉은색은 혁명을 의미하죠. 혁명에 대한 열정. 지금 이것은 청천백일기라고 하는데, 청천, 푸른 하늘, 백일, 하얀 해, 맑은 하늘. 자, 푸를 청자에 날일이 들어가면 맑을 청자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쾌청하다라고 얘기하죠. 하늘이 쾌청하고 백일, 밝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지, 온천하에 홍이, 붉은색이, 즉 꽃이 가득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인데 여기 지금 뾰족뾰족 나온 거 이것은 12달이랍니다. 1년 12달. 그래서 하늘과 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청천백일 만지홍기 줄여서 청천백일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붉은색을 많이 써요. 붉은색을. 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귀신은 음이죠.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력을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피죠. 피. 그래서 붉은색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결혼할 때든 뭐든 늘 붉은색이 들어갑니다. 아, 요것은 이게 지금 한반도 그림이고, 예, 동아일보 할 때 그 동아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할 때. 동아시아란 뜻입니다. 오늘은 아편 전쟁이 조선과 일본에 미친 영향, 각각의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죠. 물론 그 몇 년 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의 흑함이 왔던 부분도 연결됩니다. 그 다음 중화민국에서 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과 민의 차이. 그래서 훈민정음이고 대한민국이다. 민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이남에서 권력을 잡으면 나라 이름에 한이 들어가고 북쪽에서 잡으면 조선이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그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산력,
칼 마르크스의 경제사관이 있죠.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맞다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과학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과연 AI 사회, 생산력은 급속히 높아지지만 과연 아무도 대량 해골당해서 소득이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